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정말 대단한 하루를 보냈죠. 책상 위에서 나 혼자 이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굉장히 외롭고 불안한 하루였겠지만 생각보다 이 세상이 다 여러분의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움직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오늘 문제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풀기가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모든 과정을 정말 성실하게 완주한 나 자신 정말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고요. 토닥토닥 해주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일단 푹 쉬세요. 그리고 오늘 단쌤도 이렇게 수능 시험 날을 맞이하니까 단쌤이 수험생 때 그 수능 시험장 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선명하게 각인된 순간이 1교시 끝나고였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옷 많이 껴입고 가서 또 수능 시험장에서 난방까지 하니까 굉장히 더웠겠죠. 단쌤도 1교시 끝나고 나서 얼굴이 너무 화끈화끈거려서 바람을 쐬려고 복도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복도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쐬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가방을 싸서 집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관 선생님도 가셔서 이제 그 학생을 다시 회유하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가더라고요. 속으로 그 친구를 너무 붙잡고 싶었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다른 과목으로 만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채점한 것도 아닌데 찍은 게 맞을 수도 있는 건데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렇게 가고 그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단쌤은 나중에 학생들한테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사탐까지 다 치렀으니까 이렇게 해설 강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잘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좀 쉽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은 단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다 알려줄 거니까 단쌤이랑 같이 공부해보고요. 또 오늘 우리 수험생 친구들 뿐만 아니라 예비 수험생 친구들도 이 해설 강의를 많이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비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지리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과 그리고 접근법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그날 앞에서 국어가 어렵든 영어가 어렵든 수학이 어렵든 그래도 난 세계지리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단쌤이 힘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지 준비됐죠? 스스로 풀어봤겠죠? 그러면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포르투갈의 도시 포르투를 상징하는 독특한 파란색은 이 지역의 유명한 도자기 타일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을 활용하여 포르토를 도안하여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디자인을 만들었대요. 자, 문제에서부터 이미 알려줬어요. 지역화 전략이라고요. 이거 많이 헷갈린 친구들 많았을 텐데 현지화 전략일까? 지역화 전략일까? 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지역화 전략은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그리고 민간인들이 함께 우리 지역을 더 매력적인 지역으로 개발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지역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화 전략 우리 3가지 공부했죠? 지리적 표시제 그리고 지역 브랜드와 장소 마케팅 중에서 만약에 이것이 지리적 표시제라면 상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장소 마케팅이라면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상품이 있나요? 물리적인 특정한 공간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추상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사례는 바로 지역 브랜드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나의 사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연합은 특정 마을, 도시 또는 지역 내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농수산물 및 식품임을 표시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이탈리아 캄파니아 지방에 치즈가 나왔어요. 자, 상품이 있네요. 근데 이 상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지역의 자연환경, 기후, 토양 이러한 지리적인 요소들이 이 상품이 아주 우수한 상품이 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상품명 앞에 독보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죠. 나는 바로 지리적 표시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기에서요.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나왔는데요. 현지화 전략은 지역화 전략과 다르게 지역 외부에서 바깥에서 이 지역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다뤘던 게 M사 있죠. 햄버거 회사에서 인도에 진출할 때 인도인들이 소고기를 꺼린다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넣고 커리를 넣은 버거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현지화 전략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지리적 표시제가 되려면 상품이 나왔어야 되는데 가 내용의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브랜드화 전략, 그리고 나는 상품이 있었죠. 치즈라고 하는.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 정답 5번이었고요. 1번 문제부터 조금 많이 헷갈린 친구들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념 공부를 충실하게 했더라면 또 자신감 있게 풀어내는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세 국가의 주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나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BC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정말 힌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개념 공부 성실하게 했다면 꼭 맞춰줬으면 하는 문제였는데요. 특히 여기 가에서 다루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이거든요. 여기 단쌤이 수능 완성해서 우리 오프닝 할 때 아시아와 유럽의 지리적인 경계가 되는 곳이다 하면서 보여준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사례는 바로 지도에서 B였고요. 튀르키예. 자, 그 다음 살펴볼까요? 나는요, 주화에 신성한 두 모스크의 수호자라는 뜻의 문구가 새겨져 있고 이 문구 속의 두 모스크는 이 국가의 메카와 메디나에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가가 메카와 메디나가 위치한 곳이라고 해요. 어디일까요? 지도에 딱 세 나라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C, 바로 나에 해당하는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였고요. 자, 그 다음 다의 자료를 한번 볼까요? 주화에 코르크 참나무가 새겨져 있대요. 코르크는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키우는 대표적인 경엽수의 사례로 다뤘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많이 키우는 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와인 병뚜껑을 뭐로 만들어요? 바로 코르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코르크를 보고 지중해성 기후를 떠올렸으면 굉장히 쉽게 풀었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게다가 문제에서 다 알려줬습니다. 코르크만 준 게 아니었고 문제에서 이것이 경엽수고 지중해에 접한 이 국가의 북부 지역에서 볼 수 있다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북쪽에 지중해를 두고 있는 나라는 A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A 다에 해당하는 국가였고요. 이 나라는 튀니지였습니다. 그래서 A가 튀니지라는 걸 몰랐던 친구들도 꽤나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지중해성 기후가 북부 지역에 나타나는 곳 A겠구나 라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도의 A, E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건 우리가 연계교재에서 정말 많이 연습했던 유형이라서 아마 성실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잘 맞추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분쟁 지역을 공부할 때는 어디, 위치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북부 지역에서 독립을 주장하는지, 남부 지역에서 독립을 주장하는지, 혹은 어떤 민족이 독립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왜 갈등의 원인이 자원 때문인지 혹은 언어 때문인지 경제적 차이 때문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A는요 어디였냐면 에스파냐였고요. 에스파냐에서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있는 곳은 딱 두 지역 공부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가 바로 카탈루냐였는데요. 카탈루냐에서는 분리독립에 대한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바스크였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생소한 지역일 수도 있지만 여기 바스크 치즈케이크 알죠? 그 바스크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에서 카탈루냐 지역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카탈루냐 지역은요, 카탈루냐인들이 살고 카탈루냐어를 쓰고요. 그리고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무역하기 너무 좋은 위치 아닌가요? 그래서 로마 시절부터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이 일찍 발달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에스파냐의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독립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기억법 맞는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의 파다니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B는 어디였냐면 영국이었고요. 영국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는 곳은 두 군데 우리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자, 한 군데는 북아일랜드고요.
또 한 군데가 있죠. 최근에 브렉시트 이후에 특히나 더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곳, 바로 스코틀랜드가 되겠고요. 자, 두 지역 다 영국의 주류 사회와 종파의 차이, 또 민족의 차이, 이러한 이유들로 분리독립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파다니아는 어디였냐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죠. 파다니아는 여기입니다. 역시 파다니아 지역도 이탈리아 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서 분리독립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디귿, C는 복수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이다. 자, 여기 C는 어떤 나라였냐면 벨기에였고요. 벨기에는 남부 지역에 어떤 나라랑 국경을 맞대고 있냐면 프랑스. 그래서 벨기에는 남부 지역은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의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북부 지역은 어디랑 국경을 맞대고 있냐면 네덜란드요. 그래서 벨기에는 북부 지역에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죠. 근데 이들 간에 갈등이 계속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두 언어를 다 공용어로 사용하고 방송에서도 두 언어를 다 사용하고요. 표지판에도 두 언어를 다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C는 복수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었고요. 리을 한번 볼까요? D와 E는 유럽연합의 가입국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협력체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조금 선지 하나로 나와버리니까 약간은 허무한 생각도 들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어때요? 둘 중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있죠? 바로 D네요. D 스위스는요.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전쟁을 겪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겠어. 영세 중립국. 그렇죠.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닙니다. E는 폴란드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A, B 두 구간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A, B 중 하나이며 기억, 디귿은 각각 로키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 중 하나임. 자, 이런 문제 유형을 우리 수능 완성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단쌤이 이런 유형 나오면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잘 봐두라고 했었죠. 또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면 나한테 익숙한 거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고도 단면 나타낸 그래프보다 지도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단쌤이 늘 부탁했던 거 있죠. 처음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지도 위에 그대로 따라 그려보기. 그 다음에는 국경이 있는 백지도에 그려보기. 그 다음에는 국경이 없는 백지도에 그려보기. 자, 이렇게 국경이 없는 백지도가 나오게 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잘 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그러면 한번 신기습곡산지, 고기습곡산지 그려볼게요. 자, 여기 A 구간에 신기습곡산지가 있던가요? 있었죠. 어디에?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죠. 히말라야 산맥의 별명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데 왜 세계의 지붕이라고 해요? 최고봉의 높이가 무려 한 8,000m 이상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들 자료에서 힌트 다 있었습니다. 8,000m라는 거, 이걸 간과하면 안 되죠. 이게 히말라야를 찾아내는 엄청난 힌트였고요. 자, 또 지도에서 B 구간에 높은 산맥이 있던가요? 있었죠. 여기 신기습곡산지 로키 산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습곡산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유라시아 대륙에서 고기습곡산지는 이쪽에 있잖아요. 고기습곡산지인 우랄 산맥. 자, 그 다음에 여기 미국에서 고기습곡산지, 그렇죠. 동부 지역에 에팔레치아 산맥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에팔레치아 산맥에 등산을 갈 때는 하이킹 운동화 신고 가볍게 가지만 로키 산맥을 갈 때는 모험을 떠난다 그랬죠. 각종 장비를 챙겨서요. 왜? 이쪽은 신기습곡산지, 높이가 매우 높은 산맥이니까요. 또 동쪽의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석탄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5대5 연안 지역에서 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려보니까 A 구간에서는 8,000m 가까운 높은 산맥, A에서 디귿이 바로 이 A
에서 디귿이 바로 여기 히말라야 산맥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디귿은 히말라야가 되겠고 나는 A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가는 B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로키 산맥이 되겠죠. 그리고 니은은요, 동부 지역에 있는 에팔레치아가 되겠네요. 자, 이제 다 찾아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자료 이렇게 정석대로 분석하지 않아도 시험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단서를 줬잖아요. 로키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 중에서 로키 산맥이랑 에팔레치아 산맥은 둘 다 미국에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 산맥 두 개가 한 세트로 나온 가가 여기겠네요. 이렇게 빠르게 풀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기억. 니은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다.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까요? 환태평양 조산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뉴질랜드에서부터. 자, 그래서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 서부, 멕시코 지나서 라틴 아메리카까지. 이게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잖아요. 니은은 환태평양 조산대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디귿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여 형성되었다. 자, 이거 우리 진짜 연계교재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아니라 대륙판이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 수렴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빈번하지 않다.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은 기역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그렇죠? 에팔레치아 산맥이 로키 산맥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설명. 그 다음 리을. 가는 B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또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도 선생님이랑 진짜 많이 연습했던 게 나왔죠? 단쌤이 딱 이거 정리해줬었잖아요. 페루가 기후에서 나오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꼭 국경이 없는 백지도에서 연습해보라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프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BC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지도 보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적도에 딱 선긋기부터 했겠죠. 남반구의 세 지역이었고요. 그 중에서 저위도이면서 여기 C 지역은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 되겠고, A를 보고 여기 열대기후라고 푼 친구들 꽤나 많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세요. 단쌤이 늘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페루에서 기후 지역 딱 3개 나온다고요. 그 중에서 브라질 국경 가까이에 나오면 열대 우림기후. 왜? 여기까지 아마존이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페루의 중심 부분을 지난다면 여기는 고산기후. 왜? 안데스 산맥이 지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안선에 점 찍혀 있으면 여기는 사막기후죠. 왜? 남반구의 사막기후죠. 왜? 여기 단쌤이 선 하나 딱 그려줄게요. 힌트로. 이거 뭐예요? 한류.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사막이 형성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막기후였습니다. 요거 많이 헷갈렸죠? 자, 그 다음 B 지역은요. 유럽인들이 이 아메리카를 정복하러 왔을 때 유럽인들이 원래 살고 있는 곳이 대부분 온대기후 지역이었기 때문에 온대기후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했었다는 이야기 기억나나요? 자, 여기 B 지역은 남반구의 온난수분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한 지역만 열대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에서 어디에 눈여겨서 봐야 될까요? 열대기후 지역을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했겠죠? 18도씨의 선 긋고 보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인 지역은 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18도씨 이상으로 이렇게 기온이 높은 최한월 평균 기온을 나타내는 곳, 덥다. 이런 경우에는 열대기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바로
지도에서 유일한 열대기후 지역이었던 C의 그래프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랑 다가 남았는데요. 이거 많이 헷갈렸겠죠, 여러분들? 여기를 열대고산기후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여기가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춥겠지 해서 다랑 연결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를 열대우림기후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혹은 열대사바나기후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왜 열대기후가 한 개밖에 없지? 이래서 당황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쌤이랑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거 단쌤이 찝어준 거 나왔네? 하고 자신감 있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건조기후 지역, 특히 사막기후 지역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동안 강수량 비교하는 걸로 많이 접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선 강수량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풀어내야 되냐면 아주 기본의 기본이요. 자,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기온의 연교차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최하늘 기온과 최난을 기온의 차이가 바로 연교차잖아요. 나의 연교차는 이만큼이 되겠고요. 자, 다의 연교차는요. 다의 연교차는 그보다 훨씬 더 크네요. 다의 연교차는 이만큼이었고요. 자, 그러면 두 지역 중에서 연교차가 더 큰 곳은 어딜까요? 위도가 훨씬 더 높은 B 지역이겠죠. 이제 기억나죠, 여러분들? 기후의 가장 기본, 기후 요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이거잖아요. 위도와 기온.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 그래서 연교차가 더 큰 다가 바로 B였고요. 그리고 연교차가 다에 비해서 더 작은 나는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5번 문제도 간단하게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돌리네 석회동굴 탑 카르스트 중 하나임. 세 가지 다 카르스트 지형이니까요. 이 지역은 모두 다 석회암이 기반암이 지역이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할롱베이 그리고 구일인 이런 지명은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자, 이곳은 기반암이 용식을 받고 남은 봉우리가 만들어졌대요. 가는 뭘까요? 돌리네 석회동굴 탑 카르스트 중에서 이름부터가 탑이잖아요. 자, 가는 바로 탑 카르스트였고요. 그 다음 이 지역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여러 섬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반암이 지하수에 용식되어 만들어진 구불구불한 형태의 내부 공간인 나는 뭘까요? 구불구불한 형태의 내부 공간, 종유석, 석순, 석주가 있는 석회동굴이었고, 그 다음 여기 몇몇 섬에서는 기반암이 용식받아 만들어진 와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다 돌리네죠. 여러분들 할롱베이는 진짜 중요합니다. 세계 자연유산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지형의 다채로운 경관을 볼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부모님이 효도관광 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이제 수능시험 치르고 대학 진학도 성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할롱베이를 꼭 떠올려야 됩니다. 부모님 얼굴과 함께. 자, 같이 볼게요. 기억. 가나다는 건조한 기후환경보다 습연한 기후환경에서 잘 발달한다. 맞는 설명이죠. 석회암이 용식을 받아야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용식의 정의가 뭐예요? 석회암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와 만나서 녹는 것인데요. 당연히 수변한 환경 물이 많으니까 더 잘 발달하겠죠. 그 다음 니은 가에 기반암은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디귿 나가 함몰된 지형을 칼데라라고 한다? 아니죠. 여기는 지금 다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칼데라는 카르스트 지형이 아니라 화산 지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리을 다가 2개 이상 연결되어 확장된 지형은 카렌이다? 아니죠. 자, 카렌이랑 탑카르스트 여러분들 항상 헷갈릴 텐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규모가 다릅니다. 탑카르스트는 여기 지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관광객들이 보트를 타고 봉우리 사이를 지나다닐 정도로 규모가 크고요. 카렌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마다가스카르의 그랑칭기. 그랑칭기는 발끝을 들고 걷는다라는 뜻이죠. 왜? 그만큼 지표면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의 차이라는 거, 그리고 사례 지역이 다르다는 거. 돌리네가 2개 이상 연결되어 확장된 지형은 뭐라고 하죠? 우발레 혹은 우발라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형과 관련된 용어를 알고 있었다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지리교사가 답사 중에 나오는 영상통화 내용의 일부이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여기 사하라 사막의 건조 지형을 답사하고 있는데 바르한 사진을 찍었대요. 바르한, 바하다. 늘 헷갈리죠? 그래서 단쌤이 딱 정리해 줬었는데 바르한은 뭐였냐면 사구가 한 개만 있어도 바르한이라고 한다고요. 바르한은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사구가 한 개만 있어도 바르한이에요. 근데 선상지가 여러 개 연결된 것은?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결된 것은 선상지가 여러 개의 다. 마늘 다자 연상해서 기억하라 그랬죠? 바하다. 물론 바하다의 다자가 진짜 마늘 다자인 건 아니지만 마늘 다자랑 연관시켜서 기억하면 절대 평생 까먹지 않겠죠? 자, 그래서 기억번호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자갈 암석사막 지역에서는 삼릉석과 버섯바위를 살펴보았대요. 단쌤이 지형 공부할 때 특히 건조 지형 그리고 빙하 지형 공부할 때는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침식받았는지 퇴적받았는지 요거 잘 정리해달라고 했잖아요. 자, 사구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죠? 사구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었고 침식받아서 퇴적받아서 모래가 쌓여야 되니까 퇴적받아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삼릉석과 버섯 바위래요. 바위. 삼릉석, 버섯, 바위. 암석 그 자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침식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이겠죠. 누구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침식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이렇게 평평한 모서리가 드러난 돌 그리고 바위의 아랫부분이 더 많이 침식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버섯바위죠. 그런데 여기 니은 보니까 바람의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 권곡이 나왔습니다. 자, 권곡은 누구에 의해서? 빙하에 의해서 침식받아서 퇴적받아서? 침식받아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었고 상당히 상류에 위치하는 지형이었죠. 항상 빙하 지형 공부할 때 홀은 그 다음에 권곡이잖아요. 그래서 권곡은 빙하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 주변에서 메사와 뷰트를 볼 수 있대요. 근데 또 메사와 뷰트는 우리가 빙하 지형이 아니라 건조기후 지역,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지형으로 공부했었거든요. 그리고 메사와 뷰트는 하천의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었잖아요. 그러면 두 개는 같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그 다음 리을, 피오르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되었다. 맞죠? 자, 빙기에 해수면이 낮아지면 하천은 이 낮아진 해수면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침식을 합니다. 근데 빙하가 있던 지역은 빙하는 더 어마어마한 침식력을 발휘하니까요. 암석을 아예 뜯어서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크고 넓은 U자국을 만들어 놓게 되죠. 이 U자국이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된 게 바로 피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형은요, 형성 과정,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받았는지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다큐멘터리 대본의 일부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환경협약 진짜 많았죠. 우리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정말 다양한 환경협약들이 나왔는데 단쌤이 이건 제발 꼭 기억해달라고 한 거 딱 그대로 나왔죠. 자, 여기 지금 보면 국제연합이 1990년에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지켜요, 안 지켜요? 이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했지만 돌아가서는 아무도 지키지 않죠. 왜?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모이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만들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일본의 교토에서요. 근데 이 교토 의정서에서는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류해서 선진국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지만 개발도상국에게는 의무를 유예시켜줬죠. 이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축 의무를 면제받았었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끝났고요. 새로운 기후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아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이 기존의 협약과 다른 점은 딱 이거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감축 의무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어떤 협약이죠? 파리 협약. 그렇죠. 단쌤이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포인트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가 교토의정서, 그리고 나는 파리협정.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답이었지만 몬트리올 의정서도 단쌤이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왜? 이거 환경 문제에 대한 희망이 되어주는 협약이었잖아요.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협약인데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 물질 앞으로 우리 쓰지 말자 약속한 이후에 진짜로 오존층이 회복되는 성과를 보였다고요. 그래서 환경 문제도 국제사회가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협약이었고, 제네바 협약은요 오답 보기로 나온다고 단쌤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괜찮겠다 했던 것인데 진짜 이렇게 오답 보기로 나오고 있죠. 그래도 궁금한 친구들 위해서 알려주자면 산성비 관련된 협약이에요. 산성비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나라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공간 불평등, 환경 불평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협약이었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도 우리가 연계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유형입니다. 자, 지도의 A,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어디냐면 일단 위치를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크게 첫 번째는 전통산업지역. 전통산업지역들은요 대체로 내륙에 위치합니다. 왜? 원료 산지 주변에 위치하니까요. 자, 그러다가 공업의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교통이 편리한 곳, 특히 해운과 수운이 편리한 곳. 근데 A 지점을 딱 봐요, 여러분들. 여기 라인강하고 그러면서 바다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해운, 수운에 유리한 교통이 편리한 공업지역이었겠네요. 그래서 공업의 중심이 한번 바뀔 때 그때 중심지로 형성된 공업지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첨단산업지역. 첨단산업지역은 대체로 기존에 있던 산업지역들 이 시기에 크게 각광받지 못했던 지역들 혹은 남부 지역에 아주 온화하고 쾌적한 기후 지역들에 형성되고 있죠. 왜? 우리 친구들 같이 우수한 인재들은 쾌적한 환경을 좋아하니까요. 자, 그러면 A는요 해운과 수운이 편리한 공업지역, 로테르담 공업지역이었고 로렌을 중심으로 제철 산업이 발달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B에는 첨단산업지구인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가 있다. 자, 일단 B는요 전통산업지역이었고요.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곳이죠. 그래서 여기 어디냐면 지도에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있는 곳이에요. 영국 정부에서 이곳을 좀 공업단지로 개발을 시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거부하죠. 우리는 학문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야. 그래서 거부하고 이 지역 대학, 연구소 그리고 지역의 이 기업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3번 C에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 지역이 있다. 이게 정답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맞춰도 사실 나머지는 다 빠르게 오답이라는 걸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4번 D는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였다. 아니죠.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곳은 오데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였더라? 여기 2022학년도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시애틀이죠. 항공산업 발달한 곳이었고요. 그 다음 E는 휴스턴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였다. 아니죠. 휴스턴은요 여기 멕시코만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세 가축의 세 국가의 가축 사육 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 C는 각각 돼지, 소, 양 중 하나임. 자, 일단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나왔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친구를 많이 키우겠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B는 양이 되겠고요. 브라질은요. 전 세계에서 소 사육 두수 1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소의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콩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기업적인 형태로 목축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그래서 브라질에서 많이 키우는 C는 바로 소가 되겠고, 중국은요. 우리 친구들이 중국 여행 가서 음식점 가서 메뉴를 보면
소고기는 우육이라고 써있고 양고기는 양육이라고 써있겠지만 돼지고기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냥 육이라고만 써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돼지고기를 활용한 음식 문화도 다양하고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거든요. 전 세계 돼지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중국에서 사육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A, 바로 돼지가 되겠네요. 자, 기억. 중국은 돼지 사육 두수가 소 사육 두수보다 많다. 그렇죠? 이거 그래프만 보면 돼지 사육 두수가 소 사육 두수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 니은, C는 소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디귿, A는 B보다 유목에 적합하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 율법으로 돼지고기의 사육과 도축을 금기시했죠. 돼지는 번식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더운 환경에서 버티려면 목욕을 해야 돼요. 몸의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근데 물이 부족한 건조기후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또 이동이 잦은 환경에서 번식이 계속 빠르게 일어나니까 데리고 다니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리을 A, B, C 중에 전 세계 사육 두수는 B가 가장 많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죠? 사육 두수는 쓰임새. 쓰임새가 가장 다양한 것은 소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지도도 처음 볼 때는 참 생소했겠지만 단쌤이랑 정말 연습 많이 했거든요. 수능 개념에서 이런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투영법 원리부터 했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 약점 공략, 파이널 체크 포인트까지 우리 이런 지도 정말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고 조금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예비 수험생 친구들은 이런 지도 처음 보고 당황할 수 있잖아요. 이 지도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모든 경도가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죠. 여기가 바로 북극입니다. 여기가 북극을 중심으로 이 주변 지역들을 자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지도였고요. 자, 여기에 일단 A, B, C, D, E 기후 지역부터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여기 캐나다 북부 지역이 되겠네요. 여기는 냉대 수분 기후 지역이 되겠고 모든 지역이 다 북반구죠. 그 다음에 B는요. 그린란드 내륙이잖아요. 자, 여기 항상 헷갈리죠. C랑 B랑 어디까지가 툰드라고 어디부터 빙설기후고 많이 헷갈렸을 텐데 단쌤이 늘 딱 쉽게 정리해줬죠.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바닷가 지역은 툰드라 기후라고요. C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었고요. 그린란드 내륙은요. 바닷가 아니잖아요. 바닷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 내륙은 빙설기후 지역이죠. 자, 그 다음 D는요. 여기도 단쌤이 조심해달라고 진짜 신신당부 강조했던 지역인데요. 단쌤이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데 국경이 크게 힌트가 되지 않는다면 안 그린다고요. 왜? 국경이 없으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하지만 국경을 그렸다는 것은 제발 이거 잘 봐줘. 그리고 이거 보고 제발 함정에 빠지지 마. 라는 출제자분들의 친절한 배려의 마음이라고요. 몽골 위에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건조기후로 보고 많이 풀었죠? 여기는 냉대 수분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냉대 건조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이기 때문에 냉대 건조기후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E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있네요. 여기는 중국이 되겠고 여기는요. 어디냐면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티베트 지역이죠. 그래서 티베트 지역을 온대고산기후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연계교재에서는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툰드라 기후요. 사실 기온 조건만 보자면 툰드라 기후거든요. 그 정도로 이곳이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기온이 매우 낮은 기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갑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A, 냉대수분 기후 지역에서 타이가를 볼 수 있대요. 전형적으로 냉대림에서 볼 수 있는 식생 맞죠? 그래서 갑이 정답이었고 그 다음 2번 B에서는 최근에 빙하가 후퇴하면서 빙력토평원이 넓게 나타났어요. 이거 빙하라는 말 때문에 정답으로 고른 친구들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빙하가 후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빙하가 녹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빙하가 녹아서 사라져야 빙력토평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건데 여기 빙설기후 지역이라면서요. 빙하가 덮여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빙력토평원 볼 수 없죠. 이거 많이 어려웠을 텐데 있었어요. 우리 같이 풀었던 문제 중에.
자, 그 다음에 병. C는 여름철 우기에 물이 고여. 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맞다고 생각해서 이거 정답이지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뒤를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들. 플라야호는 어디에서 볼 수 있었더라? 얘는 건조기후 지역의 염호였죠. 그래서 농업에 활용하기 어렵다 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는요. 호수가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플라야호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정 D에서는 주민들이 지표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습기하열을 차단하기 위해 고산 가옥에 살아요. 이것은 열대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여기 한글로 다시 쓰겠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이었고, 무, 이에서는 열대 몬순의 영향으로 주로 카카오, 고무나무 등의 플랜테이션을 하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 티베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바로 티베트 불교 라마교인데 여기에서는 육식을 허용하죠. 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이니까요. 왜? 툰드라 기후, 무수목 기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카카오와 고무나무 플랜테이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졌지만 단쌤이랑 같이 짚어보니까 다 아는 이야기였죠. 그 다음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의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남아시아의 화교 거주 지역을 가다. 자, 화교는 우리가 또 어디서 다뤘었냐면 동남아시아에서 민족, 인종의 다양성에서도 이야기했었고요. 또 단쌤이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로 딱 이거 이야기했었거든요. 왜?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중국계 주민들인데요. 그런데 주류 사회와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거주지를 형성하고 살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차이나타운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차이나타운은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비슷한 경관이에요. 우리나라 인천에서 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과 우리 친구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과 미국 가서 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이 비슷비슷한 경관이에요.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치장된 큰 문이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국가는 중국이었고 중국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줬어야 됐던 문제입니다. 백호주의의 인종차별적 정책이 폐지되었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죠.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북부 지역에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거주한다. 이것은 뉴질랜드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 다음 대표적인 전통 요리로 쌀로 만든 나시고랭이 있다. 이것은 어디였더라? 나시고랭. 우리나라 말로 볶음밥. 그렇죠. 인도네시아고요. 자, 그 다음 4번 한족을 비롯하여 여러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그리고 소수민족 중에는 앞서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티베트족도 있었죠. 힌두교도인 타밀족과 불교도인 시날리즈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곳은 그래서 이름도 불교도들 시날리즈족이 부르는 이름으로 바꾼 나라죠. 스리랑카. 그 이전의 이름은 실론. 여기 차 생산 많은 곳 기억나죠? 자, 이렇게 키워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깊이 있게 공부했던 내용들이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융합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 세밀하게 개념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수능형 문제들을 자신감 있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 중 하나임. 자, 인구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서도 인구 문제가 우리 친구들 꽤나 어렵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질문한 친구들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9월 모의평가에서 인구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꽤나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역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자고요. 인구 증가율이라는 개념부터요. 항상 인구는요. 이렇게 기본 개념부터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예비 수험생 친구들 어려운 그래프부터 잘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요. 그건 거꾸로 된 공부 방법이거든요. 인구는 특히나 더 기본 개념 정의부터 공부하고 그래프 분석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본 그래프 연습 많이 해보고요. 수능 연계교재에 있는 그래프 연습 많이 해보고요. 숙달이 된 다음에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된 그래프에 도전을 하는 걸 추천해요.
자,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인구의 자연적 증가율과 감소율, 자연적 증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회적 증가율과 감소율, 이것을 사회적 증감이라고 하죠. 자연적 증감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증감은 어떻게 구하냐면 유입, 들어온 사람에서 유출, 나간 사람 빼준 거잖아요. 근데 제시된 자료에 출생률, 사망률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자연적 증감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시된 자료에서 사회적 증감도 알려줬습니다. 순이동률이 사회적 증감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자,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고 거기에 순이동률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인구 증가율이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기본 개념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지금 그래프에서 1970년, 2020년 사이의 자료를 주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시기의 자료를 주었다는 건 이 사이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엄청난 힌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가 국가부터 볼게요. 가 국가는 1970년대에도 2020년에도 모든 지역들 중에서 가장 출생률이 높죠. 가는 어디일까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대륙,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1970년대의 출생률은 나이지리아 못지않게 굉장히 높았는데 2020년에는 이만큼 낮아졌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이에 경제 개발,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겠죠. 그래서 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멕시코, 그리고 다는요. 1970년에도 2020년에도 출생률이 가장 낮은 곳 일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기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출생률에서 사망률 빼고 순이동률 더해주면 그것이 바로 인구 증가율. 그런데 일본은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곳이죠. 사망률은 여기, 출생률은 여기. 이만큼 사망률이 더 높은 곳이네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죠. 근데 순이동률은 0보다 높기는 한데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를 상회할 만큼 순유입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였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요거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랑 다랑 비교했을 때 다가 더 사망률이 높으니까 여기가 개발도상국 아니야? 이렇게 접근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보급이 되고 보편화되면서 개발도상국도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으냐? 노년층 비율이 높아서요. 기억나죠, 여러분들? 인구 변척 모형 5단계.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유형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고요. 2번, 1970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다. 이런 거 여러분들 편견으로 풀면 안 됩니다. 요거 정답이라고 체크한 친구들, 맞는 보기라고 체크한 친구들 꽤나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인구의 자연 증가율 어떻게 구한다고요? 출생률에서 사망률 빼준 게 자연 증가율이라고요. 근데 나이지리아의 1970년의 자연 증가율은 이만큼이죠. 출생률에서 사망률 빼준 거. 멕시코는요. 출생률에서 사망률 빼줬더니 이만큼입니다. 멕시코가 더 자연적 증가율이 컸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또 3번 보기 볼게요. 나는 2020년 인구가 1970년 인구보다 많다. 자, 요거 잘 봐주세요. 자, 여기 보면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2020년 인구가 1970년 인구보다 적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있을 텐데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서 자연적 증감은요, 출생률에서 사망률 뺀 거라면서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자연적 증감에서 사회적 증가율 더해준 거, 여기 있는 자료에서 출생률에서 사망률 빼고 순이동률 더해주면 인구 증가율이라면서요. 자, 멕시코의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출생률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출생률에서 사망률 뺀 것도 이만큼이나 출생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연적 증가율이 양의 값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순이동률 볼까요? 순이동률이 한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역은 인구 증가에 있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 맞죠? 그래서 2020년 인구가 1970년 인구보다 많다, 맞습니다. 모든 시기에 인구 증가율이 양의 값이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 4번. 가나다 중에 2020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가이다. 자, 요거는요, 단쌤이 인구 규모가 꽤 많은 나라들, 인구 규모가 한 1억 이상인 나라들은 꼭 기억해달라. 특히 대륙별 인구 탑3 정도는 꼭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 1등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중위 연령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면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본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멕시코, 나이지리아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같이 볼게요. 14번 문제도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걱정이 조금 됐어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와 ABC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자, 지역 대륙별 도시 및 촌락인구 증가율, 이건 우리 많이 봤던 익숙한 자료죠. 자, 연평균 촌락인구 증가율 그리고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또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시화율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도시 인구 증가율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도시화율은 어떻게 구하죠? 도시 인구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인구가 몇 프로인지 나타낸 게 바로 도시화율이잖아요. 그리고 도시 인구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도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지역을 보니까 도시 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촌락 인구 증가율도 높아요. 이게 조금 다른 대륙들이랑 다르죠? 다른 지역들 보니까 나는요, 촌락 인구 증가율이 훅 낮아지고 있고 가는 모든 시기에 촌락 인구 증가율이 음의 값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다는 도시 인구 증가율도 높고 촌락 인구 증가율도 높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는? 인구 증가율 자체가 높다. 어디일까요? 다는 바로 아프리카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1950년대에서 2015년으로 오면서 변화하고 있는 곳,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산업화, 공업화가 추진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는요, 촌락 인구 증가율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이고 도시 인구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이유는 이미 도시화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유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힌트가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다. 모든 시기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인구 증가율이 높았었는데 차츰차츰 낮아지고 있다. 유럽은요, 모든 시기에 인구 증가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대륙들에 비해서 낮았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는요, 오늘날의 도시 촌락 인구를 알려준 게 아니고 1955년에 도시 인구 촌락 인구를 알려준 거고요. 이 인구, 도시에서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 촌락에 사는 사람, 즉 이걸 다 합친 값이 바로 이 지역의 1955년 총인구였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총인구 중에서 도시인구가 몇 프로인지, 총인구 중에서 도시인구가 몇 프로인지, 총인구 중에서 도시인구가 몇 프로인지 보면 이 지역의 도시화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일단 A, B, C 지역 중에서 가장 도시화율이 낮은 곳이 어디예요? B. 그래서 B가 바로 아프리카겠구나. 여기까지는 잘 찾아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라틴 아메리카가 이곳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도시화율이 매우 높죠. 왜? 초창기에 이 유럽인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이주해 오면서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사망하기도 했고요. 또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자로 끌려가서 너무 고된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이들에게 항체가 없었던 전염병이 전파되면서 원주민의 대부분이 또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주민 비율은 매우 낮았고, 그리고 유럽인들은 어디에 중심적으로 정착을 했냐면 해안가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또 이주민들을 많이 데려오고, 그래서 도시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독립한 이후에도 도시 지역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쉽게 깨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1955년에요. 도시화율이 매우 높은 두 지역이 있는 게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갔던 친구들은 이걸 간과한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화 과정을 간과했던 거죠. 자, 그래서 A를 유럽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꽤나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A는 라틴 아메리카였고 C가 유럽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는요, 오늘날의 인구가 약 6억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1955년에는 약 2억 명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왼쪽의 자료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인구 증가율이 과거에는 높았을 것이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었잖아요. 반면에 유럽은요, 오늘날의 인구가 대략 한 7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왼쪽의 자료를 통해서 모든 시기에 세 대륙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낮았겠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었죠. 그래서 1955년에는 6억 명 조금 안 되는 인구였고, 오늘날에는 7억 5천만 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증가 속도가 느리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015년에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가이다. 아니죠. 다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1955년에 도시 인구는 다가 나보다 많다. 자, 여기 자료에서 보면 1955년에 아프리카의 도시 인구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 인구 비교해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 인구가 더 많았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3번 1955년 대비 2015년 C의 촌락 인구는 감소하였다. 자, C는요, 모든 시기에 촌락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빠져나갔으니까 촌락 인구는 감소했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2015년 촌락 인구는 A가 B보다 많다. 자, 2015년에 라틴 아메리카는 도시화율이 거의 한 80%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봤을 때도요, 이미 1955년에 라틴 아메리카가 아프리카보다 촌락 인구 자체가 더 적었는데 촌락 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는 여전히 촌락 인구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촌락 인구가 더 많겠죠. 그 다음 5번 1955년에서 2015년 인구 증가율은 아프리카가 가장 높겠죠. 도시인구 증가율, 촌락인구 증가율이 모두 높으니까요.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그 다음 유럽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도 우리가 공부한 모든 자원 관련된 내용을 총동원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조금 이슈가 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실제 그해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단쌤이 올해 늘 강조했던 게 에너지 자원을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나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그리고 국가별 가나 화석에너지 소비량 비율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선진국에서 비율이 높네, 나는 석유지, 이렇게 접근했던 친구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리는 항상 곳곳에 힌트가 숨어 있다 그랬죠. 여기 각 국가별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소비량 합을 100%로 해서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나 더하기,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제3의 자원이 또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합이 10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에서는 두 가지만 주고 세 가지 중에 짝짓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들.
여기 선진국인 국가들이 나 자원을 가 자원보다 많이 쓰기는 하네요. 근데 이 국가에서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나보다 더 많이 쓰는 얘가 있다는 거죠. 얘는 뭐였을까? 제일 많이 쓰는 자원. 쓰임새가 가장 다양한 석유였고요. 그리고 석유 다음으로 화석에너지 중에서 선진국 지역에서 많이 쓰는 나 자원이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리고 가는 석탄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가 석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서 브릭스와 선진 7개국 G7 이렇게 범주를 나눠놨잖아요. 이걸 보고서 브릭스 국가는 개발도상국이겠구나.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원이니까 가는 석탄이겠구나.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고요. 또 여기 알려줬어요.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문 첫 글자 조합임. 그중에서 우리가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석탄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공부했었잖아요. 생산량도 많고 자국에서의 소비량도 많고. 그래서 가는 석탄이었고 여기 있는 세 나라는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더라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석탄 생산량 많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들이겠구나. 이렇게 접근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남았는데요. 이 브릭스에서 이제 남은 나라가 브라질과 러시아거든요. 자, 그 중에서 단쌤이 또 올해 이 화석에너지 자원에 집중해달라고 한 이유가 어떤 나라 때문이었어요? 러시아.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인데 이 전쟁 이후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특히 유럽 지역에 전력난, 난방, 그리고 냉방, 에너지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천연가스 사용량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이 자원을 많이 생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B가 바로 러시아가 되겠고요. B가 러시아, 그리고 A는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브라질은 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천연가스나 석탄 사용 비중이 이렇게 낮을까요? 자, 문제를 풀면서 보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프랑스는 석유 소비량이 천연가스 소비량보다 많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나 그리고 석유를 합하면 100이라면서요.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프랑스에서 가 자원은요, 대략 한 5 정도? 그리고 나 자원은요, 대략 한 33 정도? 그러면 100에서 빼주면 대략 62 정도는 석유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였고, 그 다음 니은. 가의 세계 최대 수출국은 브릭스 국가 중 하나이다. 근데 브릭스 국가가 어디냐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인도랑 중국은 석탄을 많이 생산하지만 자국 내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는 나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자원은 생산과 수출을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석탄을 많이 수출한 나라는 어디였더라? 우리나라는 어디서 데려온다고요? 석탄을? 여러분들 오스트레일리아 기억나죠? 오스트레일리아를 우리 친구들은 석탄이 아니라 코알라와 캥거루로만 기억을 하겠지만 단쌤이 늘 부탁했죠.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나라에게 철광석과 석탄을 공급해주는 나라이다. 철석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인도네시아. 이 2개 나라가 석탄의 주요 수출국이거든요. 브릭스 중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보기. 나는 가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쓰임새, 그렇죠. 쓰임새가 더 다양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는 석탄이고요. 그 다음 A는 B보다 국가 내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A가 어디였더라? 브라질이죠. 브라질은 열대 우림 기후에 풍부한 강수량을 활용해서 수력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리을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때요? 단쌤이랑 같이 하나씩 짚어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 지금 해설 강의 보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생소한 유형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도 속에 머리가 아니죠. 머릿속에 지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 문제들이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럴수록 지도 학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무작정 외우지 말고요. 우리 학기 초에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이름, 자리, 지도 만들어가면서 외우지 않았어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나라들 볼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나만의 지도에 계속 체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잘 해내고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이게 국제축구대회 조편성 일부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C조의 국가는 모두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국이에요.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아르헨티나. 유럽인들이 대서양 지나서 정착했던 곳이잖아요. 바다와 맞닿아 있네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바다와 맞닿아 있고 멕시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그 다음에 2번. D조의 국가는 모두 수도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자, 그 다음 병 2조에는 국제연합본부가 위치한 국가가 있어요. 국제연합본부는 어디에 있더라? 우리 세계도시에서 최상위 세계도시 공부했었죠. 맞아요. 미국의 뉴욕에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2조에는 미국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정 F조에서 국토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캐나다예요. 맞는 설명이죠. 우리 캐나다 그리고 벨기에, 모로코는 공부하면서 종종 봤었죠. 하지만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우리 친구들에게 꽤나 생소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렴풋이나마 캐나다가 면적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각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다면 여기 세모 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는 거죠. 자, C에서 F조에는 조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가 있어요. 여기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 튀니지하고 모로코 있었네요. 모든 나라의 아프리카가 위치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의 가나다라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중 하나임. 이 문제는 정말 종교의 모든 것을 다 총집합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종교 공부한 거 복습하기 정말 좋은 문제였는데요. 자, 가 신도들이 구원자라고 믿는 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의 날을 기억하는 날이래요. 가 종교는 바로 그리스도교겠죠. 사실 여기 인도의 종교별 신자 수가 나왔지만 여기 왼쪽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금식 기간인 라마단 나 종교는 바로 이슬람교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 창시자의 출생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의 출생, 깨달음, 열반을 기리는 축제를 개최한다. 불교고요. 그 다음 밤새도록 곳곳에 등불을 켜고 여러 신들에게 자, 우리가 공부했던 많은 종교들 중에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딱 하나죠. 그렇지.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인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 힌두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슬람교가 많고 그리스도교, 불교는 굉장히 비중이 적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1번, 가의 기원지는 인도이다? 아니죠. 우리 기원지 연습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교의 기원지, 서남아시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혹은 팔레스타인. 그 다음 나의 대표적 종교 경과는 불상과 불탑이다. 이것은 불교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3번 다는 민족 종교이다. 아니죠. 불교가 보편 종교인 이유는 우리 오늘 티베트 불교 라마교도 얘기했었어요. 육식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곳의 환경에 맞게. 그 다음 4번 예루살렘에는 가와 나의 성지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거기에 플러스로 한 개 더. 그렇지. 유대교까지. 그 다음 5번 전 세계 신자 수는 라가 나보다 많다? 아니죠. 전 세계 신자 수 글자 수 순서대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렇죠.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같이 볼게요. 그래프는 두 국가의 주요 지하자원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BC에서 고른 것은 지도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볼리비아 있었고요.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있었고요. 그리고 케냐가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감 있게 골랐을 나라는 바로 B, 콩고 민주공화국이겠죠. 단쌤이 여기 쉽게 기억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주 라임이 잘 맞는 나라라고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중요한 자원 3가지 한번 읊어보자면, 일단 너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점으로 표시하지 않고요. 벨트라고 표시하죠. 코퍼 벨트, 바로 굴이고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또 많이 생산하는 자원 코발트, 최근에 첨단 산업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원료로 들어가는 콜탄.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 코퍼벨트, 코발트, 콜탄, 아주 라임이 잘 맞는 나라라고 했었는데요. 제시된 자료에서 살펴보면 자료에서 구리, 코발트 나왔으니까 가가 콩고 민주공화국이었겠구나. 그래서 가가 B였겠다라는 거는 잘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이제 어려웠던 것이 바로 2번째 자료였겠죠. 나 자료에서 보면 천연가스, 금, 아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볼리비아도, 케냐도 우리가 연계교재에서 천연가스, 금, 아연과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를 접해봤던 기억이 크게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럴 땐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여기 제시된 자료에 또 힌트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프 아래에 이 퍼센트가요, 이 국가에서 생산한 자원 중에서 각각의 자원이 몇 프로인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국가별 총 상품 수출액 중에서 상위 3개 지하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수출하는 상품들 중에서 자원 각각 몇 프로인지. 근데 지금 나 국가를 보니까 천연가스가 거의 30%죠. 그리고 금이 거의 20%죠. 이것만 하더라도 자원이 한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근데 우리가 케냐를 공부하면서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다뤘던가요? 케냐의 주요 수출품으로 여러분들 뭐 기억나요? 머릿속에 커피, 차 기억나잖아요. 그럼 여기는 볼리비아가 아닐까? 나가 볼리비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볼리비아는요, 신기조사인데 안데스 산지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천연가스 생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나는 A 볼리비아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어낸다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그래도 꽤나 많다는 것은 우리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자원 분포 지도에서도 사실 확인할 수는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이거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들? 2점짜리인데 해결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나 시기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이렇게 좀 해결하기 어려운 자료가 나오면, 특히 우리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기후, 편차 문제 나왔을 때 단쌤이 주문을 알려줬죠.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시험에는 언제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총독원해서 잘 해낼 것이다.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편차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조금 어려웠겠지만 지도는 그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자료잖아요. 그리고 지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적도의 선부터 그으려고 했겠지만 너무나 친절하게 적도의 선도 딱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반구의 2지역과 남반구의 2지역인데요. 자, 여기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으로 잘 나오지 않았던 지역이지만 다른 위치로 미루어 짐작건데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이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겠고, 그리고 단쌤이 늘 부탁했던 곳이죠. 지중해성 기후 남부 유럽만 기억하지 말고 북부 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지역도 지중해성 기후 나타난다고요. 우리 1페이지에도 이 내용 있었잖아요. 여기는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되겠고, 그리고 항상 남반구에 이 지점이 나오면 헷갈리죠. 그럴 때 단쌤이 꿀팁 알려줬잖아요. 자, 적도에서 지중해성 기후까지 올라온 그 길이만큼 남반구로 똑같이 내려가 보자고요. 그럼 똑같은 위치의 대륙 서한, 당연히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겠죠. 그 다음 여기는 굉장히 저위도 지역이죠. 하지만 적도 부근은 아니죠. 그렇다면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겠네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것만 봤으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가
사바나 기후라는 거. 그래서 다른 온대기후 세 지역과 사바나 기후 지역을 구분하면 됐었다는 거. 자, 여기 사바나 기후 지역은 1월이 우기죠. 우리랑 계절이 반대니까요. 그리고 7월은 건기죠. 그런데 사바나 기후의 우기는 거의 뭐 여러분들 강수 그래프 많이 봤겠지만 강수량이 월 강수량이 한 200mm, 300mm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 시기가 1월이었다면 강수량 편차가 이 정도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훨씬 더 큰 값이 나왔겠죠. 이 사바나 기후 지역은. 그래서 가 시기는 사바나 기후의 여름인 1월이 되기 어렵겠다. 여기까지 이게 사바나 기후 지역이라는 걸, 그것도 독보적인 열대 기후 지역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제 정석대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강수량 차이 그리고 기온 차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강수량부터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이렇게 단쌤이 1월이랑 7월 구분해서 우기, 건기 썼던 것처럼 여기 똑같이 써볼게요. 자, 서해안성 기후 지역은 1월 우기, 7월도 우기,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 이상인 곳이죠. 그 다음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1월에 우기, 그렇지. 여름이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 다음에 7월은 건기. 근데 이때 왜 건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심지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1년 내내 받는 곳은 사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극한의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 아니죠.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1월이 건기죠. 1월이 여름이니까. 그리고 7월이 우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1월은요. 우기 셋에 건기 한 개고 7월은요. 건기 둘에 우기 둘이죠. 근데 제시된 자료에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 둘, 적은 지역 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는 언제다? 7월이다. 그래서 가가 7월이니까 나는 1월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기온 차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북반구의 서해안해양성 기후지역은 1월에 기온이 낮겠죠. 자, 똑같이 1월, 7월 기온 이제 써보겠습니다. 1월과 7월. 7월에는요, 기온이 높겠죠. 자, 그 다음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1월에 기온이 낮겠죠. 그리고 7월에 기온이 높겠죠. 자, 그 다음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1월이 여름이니까 1월에 기온이 높고 7월에 기온이 낮겠죠. 이때가 겨울이니까. 근데 사바나 기온은 어때요? 1월에 기온 높고 7월에도 높잖아요. 모든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인 기후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1월에는 낮, 낮, 높, 높 2대1이고요. 7월은 높, 높, 낮, 높 3대1이죠. 그러니까 2대2로 나오는 건 1월밖에 없죠. 이렇게 사바나 기후인 것만 보고서도 풀 수 있었고 강수량 차이만 가지고도 풀 수 있었고 기온 차이만 가지고서도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자, 기억에 비의 최하늘 평균 기온은 18도씨 이상이다. 자, 여기 7월에 강수량 차이 보고요. 강수량 많은 두 곳이 어디랑 어디일까요? 7월에 우기인 곳, 서해안해양성 기후지역, 그리고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지역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서 1월에 기온이 높은 곳이 바로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지역인 D가 되겠고, 그 다음 기온이 낮은 곳은요. 1월이니까 기온이 낮은 북반구의 서해안해양성 기후지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잘 찾아줬고요. 그 다음 7월에 강수량이 적은 두 지역 중에서 1월에 기온이 높은 곳은요. 어디일까요? 바로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지역이 되겠고, 둘 중에서 1월 기온이 낮은 곳은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B는 어디예요? 여기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지역,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 기온의 연교차는 A가 B보다 크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B가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라는 것만 알았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요. 왜?
나머지는 다 온대기후 지역이니까 이 중에서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은 B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디귿, 가하 시기의 낮 길이는 D가 A보다 길다? 아니죠. 자, 가하 시기는 7월이고 북반구의 여름, 심지어 여기 지도에 있는 지역들 중에 가장 고緯도 지역인 A 지역이 낮 길이가 제일 길겠죠. 그 다음 리을, 나하 시기 1월이고요. 이때의 강수량은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의 우기에 해당하는 계절이잖아요. 이때가 강수량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지만 차근차근 풀어보니까 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그걸 확인했으면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세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 나, 다 등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합니다. 이 국가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송크란 나왔네요. 여러분들 송크란 기억나죠? 타이에서 새해를 기념하면서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물을 끼얹으면서 서로에게 복을 기원하는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가는 타이가 되겠고, 그 다음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다. 역시 타이가 맞구나 생각하게 해주는 힌트였고요. 자, 그 다음 나는 중국, 인도 등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과 갈등이 있대요. 로힝야족과 갈등이 있는 나는 미얀마였고요. 자, 그 다음 다는 좁은 해협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섬나라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로 왕래가 가능하다. 이 국가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다. 여기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침착하게 여러분들 시험지에 어딘가에 보면 지도가 있을 것이다. 그 지도를 활용하자라는 전략 잘 기억하고 있죠. 다 국가는 바로 말레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좁은 해협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섬나라는 바로 싱가포르였죠. 사실 달을 싱가포르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텐데요. 여기를 헷갈려도 사실 정답은 나오는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같이 볼까요? 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다. 단쌤이 앙코르와트 언제 얘기했냐면 열대기후 지역에서요. 열대기후 지역의 토양은 붉은색을 띠는 라테라이트 토양이고 한 번 굳어지면 다시 풀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되는 성질이 있어서 벽돌, 건축 재료로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리고 그 라테라이트로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1000년 이상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앙코르와트 사원, 사진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에 있는 문화유산이고 가는 타이니까 옳지 않은 설명. 그 다음 니은에 다는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메콩강은 나와 다를 지난다.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수능 완성에서 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어요. 그래서 단쌤이 그 문제에서 강이 어디를 지나는지 잘 봐달라고 했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메콩강이 어떤 나라를 지나는지 다 기억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메콩강 하구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메콩강 하구 삼각주, 벼농사 굉장히 발달한 곳. 그래서 이 쌀이 얼마나 많이 나면 그걸 가공해서 국수로까지 만들어 먹습니다. 그렇죠, 베트남. 그러니까 메콩강이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 흘러든다는 것은 적어도 말레이시아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이 문제 정답은 니은이었습니다. 자, 단쌤이 9월 모의평가 때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3개의 보기만으로 나온 유형, 지리 문제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유형인데 이런 유형이 9월 모의평가 때 나왔다는 것은 수능에 또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 하나하나의 진위 여부를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정말 실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참 많이 했었죠. 우리 예비 수험생 친구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쉽지만은 않은 시험이었지만 그래도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세계의 다양한 쟁점과 이슈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 우리 진짜 방구석에서 다양한 나라 사진만 보면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발로 뛰는 지리학자가 되기를,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함께하기를 단쌤이 정말 많이 응원합니다.
응원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푹 쉬어요. 안녕.